이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란은 그야말로 종교혁명 이래 최대의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순히 이 정세가 불안한 수준을 넘어서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결정적 국면에 진입했거든요. 작년 6월이었죠. 그 이스라엘의 그 일어서는 사자 작전과 미국의 한밤의 망치 작전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란의 그 자부심이었던 방공망과 핵시설이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렸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가 벙커바스트를 동원해서 나탄즈와 포르도 같은 핵심 그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건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이 과정에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정밀 공습에 방공망이 완전히 유린당하며 중동의 그 패권자 지위를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내주게 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내부 상황이죠. 외부의 패배가 내부의 불만과 결합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경제난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지금은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면서 1979년 혁명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등 그 서방 국가들도 이제는 그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대놓고 언급할 정도로 이러한 정권의 정통성이 지금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자, 전체적인 판을 보면요. 지금 이란은 철저히 고립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영닉슨 전략으로 러시아가 미국 쪽으로 기우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란은 믿었던 러시아라는 뒷배마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역시 미중 충돌의 그 파고 속에서 이란을 적극적으로 방해주기보다는 실익을 챙기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 지금 이란은 그 외부의 그 압도적인 무력과 내부의 그 처절한 저항이 이란은 양면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는 셈이죠. 이란은 외부의 도전, 즉 공습과 제재에 응전할 자산인 핵과 방공망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정말로 이란과 전쟁을 할 마음이 있는 걸까요? 트럼프는 전쟁 그 자체보다는 전쟁할 수 있다는 공포를 팔아서 판을 흔드는 장사의 천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의 대정책은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삼는 이른바 미친 개 전략입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고 최근에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자 시위대를 살해하면 구출하러 가겠다며 그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아주 노골적으로 흘리고 있죠. 이거는 진짜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기보다 이란 정권을 심리적으로 붕괴시켜서 항복 문서를 받아내려는 압박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를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는 역닉슨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2025년 8월이죠. 알래스카 회담이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과 손을 잡는 대신 아마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일부 양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트럼프는 총 한 방 안 쏘고도 그 러시아라는 뒷배를 치워버림으로써 이란을 그 고립 무원의 처지로 몰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공격적 그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 힘의 그 불균형을 극대화해서 상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수죠. 사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해외 전쟁에 돈 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전면전보다는 최대 압박과 정밀 타격으로 이란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사시키는 방식을 선호하죠. 자, 지금 이란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시위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피 흘릴 필요 없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네, 즐길 카드인 셈입니다. 자, 결국 트럼프는 나를 건드리면 너희는 끝장난다 라는 그런 공포를 이란 지도부의 뇌리에 박아놓고 그들이 스스로 굴욕적인 그 협상 테이블로 기어 나오게 만드는 게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참수 작전을 과감하게 시행했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앞마당인 국가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몰로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구 반대편에 만만치 않는 거대한 늪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란을 직접 참수했다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유가가 폭등해서
미국 경제가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 하메네이 정권이 끝까지 미국에 저항한다면 아마 이란 핵심 지휘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러나 대규모 전쟁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동시에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례 없는 무역 징벌도 가하겠죠. 따라서 이란 정부는 과거의 그 뒷배였던 중국, 러시아가 무력해진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타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 진압이 아니라 학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단순히 그 시위 진압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자, 국제사회 인권단체들이 학살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아마 상황이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그 12월 말에 경제난으로 이제 시작된 시위가 지금은 체제 전복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최근 외신과 인권단체들의 보고를 보면 사망자가 무려 최소 12,000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추정치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인터넷을 완전히 끊어버린 그 암흑 속에서 내부 진압 전용 부대인 바시즈 민병대와 혁명수비대가 옥상에서 시위대를 조준 사격을 가하고 있다 증언이 쏟아지고 있죠. 이건 말 그대로 자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섬멸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란 정권은 국민들의 그 정당한 요구라는 도전에 대해 오직 폭력이라는 잘못된 응전을 선택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이 내부에서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죠. 특히 이번에는 시장 상인들과 Z세대뿐만 아니라 군부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리슐리에나 비스마르크가 강조했던 국가 이성이 작동하려면 최소한의 내부 결속이 필요한데 지금 이란은 그 결속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고 봐야 하죠.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은 용감한 이란 국민의 편에 서 있다며 무력 개입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있어요. 2025년 8월 알라스카 회담으로 러시아라는 뒷배가 헐거워지는 틈을 타서 이 학살 상황을 이란 정권을 교체하거나 완전히 무력화할 결정적인 인도적 개입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거죠. 결국 지금 이란 정부의 잔혹한 진압은 오히려 자신들의 몰락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란 정권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란 정권이 지금처럼 자국민을 상대로 그 학살에 가까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공포가 그게 달했다는 증거죠. 단순히 그 시위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체제 생존을 그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란 지도부는 1979년에 팔레비 왕조가 무너질 때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조가 시위대에게 어설프게 양보했다가 결국 정권을 뺏겼다고 믿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생존을 위한 공세를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차우세스크 꼴이 난다는 강박이 지금의 잔혹한 진압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작년 6월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과 트럼프의 핵시설 공습으로 이란의 강한 국가 이미지는 이미 걸레 조각이 됐습니다. 외부 적에게 당한 수치심을 내부 단속으로 만회하려는 화풀이식 공포 정치가 작동하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가 시위대를 도우러 가겠다고 압박할수록 이란 정권은 그 시위대를 서방의 끈앞으로 몰아세우며 더 가혹하게 탄압할 명분을 쌓고 있죠. 가장 뼈아픈 건 믿었던 러시아의 배신이죠. 2025년 8월 알라스카 회담 이후에 러시아가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이란은 국제적 미아가 됐습니다. 자, 뒷배가 사라지니 외부로 뻗던 힘을 내부 압살로 돌린 셈인데 이건 비스마르크식 동맹 전략에서 완전히 패배한 국가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내부 붕괴 직전의 모습이죠. 자, 결국 지금의 학살은 강해서가 아니라 가진 카드가 총구밖에 남지 않은 약자의 마지막 비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민중의 도전에 폭력으로만 응전하는 권력은 반드시 그 폭력에 의해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죠. 이란 정부가 사형 집행을 연기했는데요. 왜 갑자기 연기한 걸까요? 이란 정부가 예정됐던 800건의 그 사형 집행을 돌연 연기한 건 한마디로 트럼프의 그 핵펀치급 경고에 질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이 생존을 위한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인데 그 속사정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연기의 결정적 트리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었습니다. 자, 트럼프는 사형 집행 소식이 들리자마자 시위대를 계속 처형하면 아주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놓고 군사 보복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렸죠. 자, 백악관 대변인도 모든 옵션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란 정권에 목을 쥐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핵시설을 공습했던 전적이 있는 트럼프이기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엔 진짜 정권 자체가 날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공포를 느낀 겁니다. 사실 이번에 중단된 처형 건수가 무려 800건에 달한다고 백악관이 확인했거든요. 특히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에르판 솔타니 같은 10대 청년 시위대가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의 그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거든요. 자, 리슐리의 세력 균형 관점에서 봐도 지금 이란이 무모하게 처형을 강행해 미국의 그 직접 개입 명분을 주는 것은 국가 이성에 전혀 맞지 않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일단은 한 발 물러나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전략적 후퇴를 선택한 거죠. 물론 이란 외무장관은 원래 사형 계획이 없었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트럼프의 영닉슨 전략으로 그 러시아라는 뒷배까지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무력 위협이라는 도전에 일단 멈춤이라는 방식으로 좀 비겁하지만 영리한 응전을 한 셈이죠. 자, 결국 지금 이란은 미국이 진짜 쏠 것 같으니 일단 총을 내리자라는 심산입니다. 하지만 시위가 다시 격렬해지면 이들이 언제 다시 칼을 빼들지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러우 전쟁이 벌써 4년째로 접어들고 있죠.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성은 들리지만 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은 작년 8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있었던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이었어요. 이 회담은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 키신저식 현실주의의 귀환, 즉 역닉선 전략의 신호탄입니다. 미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응전하기 위해 러시아를 중국의 품에서 떼어내려는 고도의 세력 균형 전략이죠. 트럼프와 푸틴은 알래스카에서 이른바 원샷 종전 협상의 큰 틀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 등을 사실상 인정해 주는 대신 전쟁을 끝내자는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나토의 확장을 저지하고 실익을 챙겼으니 미국과 손을 잡을 명분이 생긴 거죠. 젤렌스키 정부는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최근 내부 자료를 보면 탈영병이 20만 명에 육박하고 병력 기피자가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력이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자, 국민 74%가 영토 포기에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적 균형을 유지하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푸틴은 이제 유럽 에너지 시장은 포기했다고 봐야죠. 대신 그 거대한 가스관을 부산까지 연결하려는 그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북러 군사 동맹에 철도와 에너지 의제가 포함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가스관이 부산까지 내려오고 부산이 북극 항로의 종점이 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그 체스판 위에서
미국은 러시아라는 말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출구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리슐리에 추기경이 추구했던 냉혹한 국가 이성이 21세기 한반도 주변과 유럽에서 다시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러시아가 혹한기에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러시아가 혹한기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건 단순히 전기를 끊겠다는 그 차원을 넘어선 아주 냉혹한 심리적, 전략적 고사 작전입니다.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 상대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 민간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공격적 현실주의의 모습이죠. 자,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항전 의지를 바닥내기 위해서입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전기와 난방, 물이 끊기면 도시 전체가 마비되죠. 러시아가 최근 키우의 인구의 70%가 정전을 겪었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는 국민이 정부에게 이제 제발 전쟁 좀 끝내달라고 압박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명에 대해 가장 가혹한 도전을 던져 그 응전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변전소 위주로 공격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발전소 자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화력발전소의 80%, 수력발전소의 40% 이상이 이미 타격을 입었다고 하죠. 단순히 이 전기를 끊는 게 아니라 아예 재생산 시스템을 파괴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속 불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전기가 없으면 공장도 안 돌아가고 무기 수리도 안 되니까 결국 군사력 약화로 이어지는 법이죠. 러시아는 작년 8월 알라스카 회담 이후에 본격화된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합니다. 자, 계속 버티면 너희 국민은 얼어 죽는다는 공포를 협상 카드로 쓰는 거죠.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를 인질로 잡고 영토 안보 딜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협상 조건 수용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러시아의 이런 발언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강요 외교의 아주 전형적이고도 냉혹한 수법이라고 볼 수 있죠. 겉으로는 인도주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이중 전략입니다. 자, 러시아는 에너지 시설을 군수산업의 기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전기가 끊겨서 민간인이 고통받는 것은 부수적인 결과일 뿐 자신들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군사적 타격이라는 논리죠. 자, 이는 리슐리에 추경이 강조했던 국가 이성, 즉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 비난쯤은 감수하거나 교묘하게 포장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젤렌스키 정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서방과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작년 8월 알라스카 회담 이후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 빨리 수용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겨울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압박이죠. 상대가 가장 취약한 시점인 이 혹한기를 노려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전략입니다. 자, 팩트를 체크해 보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의 80% 이상이 타격을 입어서 100만 가구 넘게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고통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차라리 땅을 주고 전쟁을 끝내자는 여론이 비등해질 걸 노리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이런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죠. 결국 푸틴의 발언은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은 선을 인정하라는 통보입니다. 알라스카 회담에서 나온 영토 안보 딜을 우크라이나가 거부할 명분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생명 파괴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어떤 의도가 담긴 메시지인가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생명 파괴에 집착한다고 비난한 건 단순히 감정적인 토로가 아니라 아주 고도로 계산된 도덕적 프레임 전략입니다.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인류의 그 보편적 가치인 생명을 지키려는 그 문명의 응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러시아라는 가혹한 도전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생존이라는 고귀한 가치로 응전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호소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는 대화가 가능한 적시 집단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4년째 이어지면서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만 지원하고 적당히 끝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젤렌스키는 생명 파괴라는 강렬한 단어를 써서 서방 리더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그 도덕적 압박을 가하는 셈이죠. 작년 8월 트럼프와 푸틴의 알래스카 회담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전이 추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는 협상 중에도 아이들이 있는 아파트를 공격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제시하는 평화안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외적 균형 전략을 취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미국의 지지를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외교적 수사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메시지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러시아에 보상을 주는 식의 종전은 또 다른 생명 파괴를 부를 뿐이라는 그런 경고를 날린 겁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 전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일상적인 적응은 이제 단순히 생존을 넘어 전쟁의 그 승패를 결정짓는 사회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되고 있죠. 러시아가 발전소를 때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각자 발전소가 됩니다.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휴대용 배터리와 스타링크로 무장한 채 카페나 공공도서관을 업무 공간으로 바꾸는 분산형 일상을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최근 보고를 보면 가게마다 자율가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 구매가 폭증했는데 이게 러시아의 에너지 고사 작전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고 있죠. 주민들이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게 아니라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네 청년들이나 IT 전문가들이 지하실에서 드론을 조립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선으로 내보내는 풀뿌리 군수산업이 정착됐어요. 가혹한 도전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하나의 거대한 군사 위기체로 진화시킨 셈이죠. 이 때문에 러시아는 후방을 공격을 해도 전쟁 지속 능력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될수록 주민들의 마음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브뤼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겪는 그 불편함이 러시아에 대한 분노로 치환되면서 최근 그 설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땅은 내줘도 주권과 유럽행은 포기 못한다는 의지가 강해졌죠. 이건 푸틴이 계산하지 못한 정서적 외적 균형의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눈물겨운 적응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알래스카 회담 이후 미국이 영닉선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외교적 지형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트럼프 개입에도 러우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걸까요? 트럼프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당장 멈추지 않는 건 지금이 결정적 한방을 위한 마지막 기싸움 단계이기 때문이죠. 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95% 정도 끝났다고 자신했죠. 하지만 남은 5%가 가장 독한 부분입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확실히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 러시아 내 에너지 시설을 정밀 타격하며 쉽게는 못 준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자, 트럼프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안으려 하지만 푸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의 지분을 챙기려 합니다. 자, 작년 알래스카 회담 이후 미국 영토 양보를 압박하자 젤렌스키는 오히려 서방 국가들과 파리 선언을 발표하며 독자적인 안보 보장을 구축하려 하고 있어요. 외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필사적인 몸부림인 셈이죠. 자, 푸틴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를 바닥내서 협상 테이블에 더 힘 빠진 모습으로 나오게 만들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판을 깔아도 실제 도장을 찍기까지는 이런 그 지옥 같은 밀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문명의 존폐를 건 마지막 응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세계사, 각 나라 역사, 국제 정세를 20년 이상 연구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있는 김시열입니다. 작년부터 유튜브 채널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요즘의 그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조금만 흐름을 놓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더 높은 곳에서 나무를 보기보다는 거대한 숲을 본다는 자세로 세상을 관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